오늘의 마지막 세션인 3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세션에서는 의학 및 생명공학 발명의 주요 이슈에 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진행은 우성엽 특허법원 고거판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3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특허법원의 우성엽 판사입니다. 본 세션의 주제인 의학 및 생명공학 관련 발명은 우리 시대 과학적, 의학적 진보의 핵심입니다. 이 분야의 혁신은 질병 진단과 치료법의 발전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은 특허 분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됩니다. 이 세션에서 각국의 저명한 판사님들과 함께 중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본 세션에 참여하시는 판사님들을 패밀리 네임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왼쪽으로 켄지 아마노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사님입니다. 네, 이어서 레이프 중국 최고인민법원 부장판사님입니다. 네, 이어서 막시밀리안 하디케 유럽통합특허법원 파리본원 판사님입니다. 네, 이어서 켄트 조던 미국 연방 제3항소법원 판사님입니다. 이어서 아까 균등론 세션에서도 참여해 주셨던 영국의 리처드 미드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 상급법원 판사님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지영 한국특허법원 고법판사님입니다. 예, 세션 진행 중에는 통일적으로 판사님으로만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국의 패널분들께서 본 세션의 주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상세한 서면 답변을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다만 시간의 제약으로 이 자리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발표하거나 답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레퍼런스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세션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각 패널들께서 본 세션의 주제에 관해 미리 준비하신 PPT를 활용하여 10분 동안 발표를 하십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국가별로 다른 나라의 패널들께서 보내주신 질의 내용에 대해 각 판사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각국의 법제도와 실무에 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는 오늘 발표 주제와 관련한 국가별 관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의학 및 생명공학 발명 분야는 하나의 특허 발명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다수의 국가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의 사례에 대해서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유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패널들의 패밀리 네임의 알파벳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패널들께서는 시간 제약상 가급적 10분의 발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본의 켄지 아마노 판사님의 순서입니다. 아마노 판사님께서는 일본 특허법의 기재 요건 및 결정 다형 의학 발명에 관한 법리와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마노 판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Talking about pharmaceutical 네, 제약과 invention is very 관련된 difficult task for me, 발명을 but I 이야기는 will do my 쉽지는 best. 않지만 최선을 Today,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introduce two 저는 Japanese 두 patent 가지 cases. 일본의 First one 특허 is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2차적인 사용과 관련된 거고, 그다음 폴리모프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2차적인 사용과 관련돼서 볼 때는 이러한 사용 자체가 명세서에 명기가 되는 걸로 충분하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관할권이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특허법에도 명세서와 관련된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포트 리퀘어먼트라는 것입니다. 즉 신청자가 청구되는 발명을 세부적으로 그 명세서에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인 요소가 어떤 명세서를 서포트하는, 즉 지지하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청구항을 카피를 해서 네, 일단 IP 고등 부분의 2005년에 이 판례는 그 청구되는 발명품을 볼 때 청구항과 명세서를 같이 보면서 여기에 대한 통상 기술자가 그 청구 발명 자체가 과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 특허 분쟁 중에 유명한 건 중에 하나죠. 바로 워넌 램버트와 관련된 리와 코바시께서 프리갈림과 리리카와 관련된 그 2차 사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특허가 여기 나왔는데요. EP093406-1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미드 판사님께 나중에 또 설명을 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와 관련되는 이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컴파운드 물질이라는 것과 청구항은 모든 종류의 통증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청구되는 내용은 신경계 통증에 대해서 치료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국의 대법원에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명세서에 불충분한다. 특히 신경계 통증과 관련해서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법원에서는 청구항 자체가 어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재부비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아는 통상 기술자가 이것이 그 과제를 해결한지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모든 중에 통증 해결하는 것을 이걸 보고 모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이게 어떤 이네이블먼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실시 가능 요건과 관련돼서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신천사에게 비슷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명세서 내용이 청구된 내용을 서포트 못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모프와 관련된 것인데요. 저 다형체 원화물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일본의 특허 법원에서는 폴리모프와 관련된 질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물질과 관련돼서는 결정형이 무정형보다 더 안정성이 좋다는 것이고, 또 통상 기술자라는 것은 어떤 결정형에 관련된 스크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개선을 더 진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기술자라면은 루틴하게 일반적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가지면서
이러한 그 폴리모프 다형체들 혼합물을 개선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청구된 방명이 에스트라필린의 결정형이었는데요. 특히 입자 크기가 여기 명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컴파운드는 선행 기술로 알려진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발명에서 이것은 진보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명 해결되는 그 과제가 그 용해성과 안정성 관련돼서 개선을 해줬고, 이것은 이전에 발명품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통상 기술자가 결정형을 통해서 안정성과 이런 것을 개선을 하는 것과 관련된 여기에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기준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서 부분에 있었던 데이터는 예측 못했던 어떤 개선된 기술을 이뤄냈다고도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폴리폼에 관련된 발명품의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자가 이런 형성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과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이펙트 작동 효과를 보여줘야 되고, 이것은 한국과 다른 나라와 비슷한 접근 방법을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대한 광고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제 자신을 소개 드리는 것인데요. 제 꿈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언맨을 모든 대륙의 대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북극 빼고요. 그래서 어디서든 전 세계에서 아이언맨 경주에서 여러분 다시 뵙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노 판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발표해 주신 두 케이스 되게 흥미로운 케이스였습니다. 첫 번째 워너 램버트 사건은 이따가 영국의 미드 판사님께서도 발표해 주실 것 같은데요. 들으셨다시피 영국에서는 sufficiency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일본에서는 서포트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판단이 된 것 같아서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결정형 발명에 대해서도 그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을 했는데, 일단 한국에서도 결정형 발명에 대한 진보성 발표가 있으니까 비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중국의 푸 판사님의 순서입니다. 중국의 푸 판사님께서는 최근 중국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의약품 특허 분쟁의 조기 해결 메커니즘인 의약품 특허 연계 제도의 입법 내용과 관련 사례들에 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푸 판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thank you. Good day to everyone.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초청받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의 의약품 특허 연계 소송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네 가지 부분을 커버를 할 텐데요. 이 시스템의 중요한 점, 그리고 이 관련된 법, 그리고 사법적인 해석, 그리고 이 사법 실무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특정한 소송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field of pharmaceuticals and biotech is one of the areas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고 또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야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이바지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그리고 China's patent judicial 중국의 practice 특허 사법 have 실무가 been emphasizing 굉장히 over the past 2 급속하게 years. 많이 집중을 To 해왔던 promote 지난 2년간 resolution 집중을 of 해왔던 pharmaceutical 분야이기도 합니다. patent disputes, China 이런 has recently 이 established 제약 a 의약품과 system 관련되어 있는 called 특허 분쟁을 Pharmaceutical 해결하기 Patent 위해서 Linkage 중국에서는 의약품 System. 특허 연계 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최근에 도입을 했습니다. Moving on to its legal sources, 이제 the 그러면은 Pharmaceutical 이 입법과 Patent 관련해서 Linkage 관련된 System 내용을 살펴보도록 was 하겠습니다. introduced 이 to the 의약품 특허 Chinese 연계 patent 제도 law 같은 경우에는 through 중국 its fourth 특허 amendment in 그 2020. 법에 Specifically, 2020년에 in Article 수정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76,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This system 특히 제 sets up an 76조를 early 추가해서 dispute 포함이 되게 mechanism 되었는데요. for pharmaceutical 이 patent disputes. 의약품 특허의 분쟁을 좀 조기에 해결하는 메커니즘으로서 도입이 됐습니다. Under this framework, the 이러한 originator 프레임워크 pharmaceutical company 상에서 is required to 특허를 accurately 가지고 register 있는 its pharmaceutical patent 의약품 information.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While the generic drug company must 그리고 submit 제네릭 회사 같은 경우에는 one of the 4 terms of 네 declaration.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의 선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In particular, for the 4 term of 특히 declaration, if the patent holder 이 or originator drug 특허권자가 or a stakeholder has 가지고 objection, 있는 they can 특허에 either file a 대해서 lawsuit 이 in court 관계자가 or 여기에 대해서 request 이의가 있다라고 administrative 한다면은 adjudication 어떤 from the 행정적인 patent 판결을 administrative 요청을 할 수가 department. 있습니다. 그렇게 This 해서 process 특허 then 행정청에 triggers 어떤 판결을 pharmaceutical 요청할 patent 수가 linkage 있습니다. litigation. 이것은 To 의약품 ensure 특허 조기 분쟁 proper adjudication 분쟁 of 조기 these 해결 civil cases. 메커니즘을 시행하는 In 방안입니다. 2021, 그리고 the Supreme People's 2021년에 Court issued a judicial interpretation. 최고인민법원에서 This 이러한 interpretation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clear 이 guidance on 해석을 key 보면 issues, 이 such as the 핵심적인 부분에 competent 대해서 court, the 내용을 cause of 담고 action, 있습니다. and the principle 어떤 of res 담당 judicata 법원인지 of the 그리고 어떤 cases. 기판력이 이제 미치는지 등과 These 같은 measures 내용들을 are designed 담고 to 있습니다. facilitate the substantive resolution of 이러한 early disputes regarding 활동을 pharmaceutical 통해서 patents. 조기적으로 이 의약품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Now, let's shift our 네, focus 그러면 to 이제 its real-world application. 실질적인 Since 적용을 보도록 November 8, 하겠습니다. 2021, 2021년 11월부터 SPC에서는 37건의 민사 2심 사건을 수리를 했고요. 이들이 이제 의약품 특허 연계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31건을 For a few 종결했습니다. key cases that 그리고 exemplify 여기서 its 상당히 주요한 implementation. 소송 중에 Firstly, 예시를 좀 I would like to 들려드리도록 highlight the 하겠습니다. case. 우선은 첫 The 번째로 주가이 company with 제약 Wenzhou 주식회사 Haihai 대 Company case. 원조 하이허 제약 In this 주식회사 case, 사건을 the 말씀드리고 plaintiff 싶습니다. held a 이 patent 소송건 같은 for 경우에는 an 원고가 originator drug, 특허를 Why 가지고 the defendant 있었는데요. applied for a generic 그리고 drug that made a four-time 피고 같은 declaration, 경우에는 claiming 이 that 제네릭 the generic 의약품을 drug 가지고 did 있었습니다. not fall within the 그런데 scope 이 of the 제네릭 originator 의약품이 drug's patent protection. In response, 4번 유형의 선언을 제출했기 filed a 때문에 lawsuit 제네릭 with 의약품이 이제 Beijing 특허권 IP 보호 Court,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seeking a ruling 있었습니다. that the defendant's generic 그래서 drug 원고 같은 failed 경우에는 within 베이징 the scope 지식재산권 of the 법원에 소송을 patent 제기해서 in 피고의 question. 제네릭 의약품이 분쟁 중인 Beijing 특허의 IP 보호 범위에 Court 속한다라는 found 것을 that 확인해달라는 before the 요청을 했던 defendant 것입니다. submitted the four-time declaration, 피고가 이 the plaintiff 네 had 번째 유형의 amended 선언을 the claim 제출을 one 하기 전에 during the 일단 administrative 원고가 청구항 procedure. 1번을 수정을 했었습니다. Claim one 행정 절차를 does 통해서요. not specify 그래서 the 원래 selection 청구항 of 1번 같은 antioxidants. 경우에는 항산화제 선택을 But 제한하지 after the 않았었습니다. amendment, 그런데 이렇게 the 수정을 plaintiff 한 다음에는 abandoned three of 원고가 the antioxidants, 이 retaining 상산화제 only one. 중에서 세 가지를 Notably, 이제 제외를 the 하고 하나만 antioxidants 유지를 used in the 했습니다. defendant's generic 그래서 drug happened to be one 제네릭에서 of 활용이 those 되었던 three that 그 항산화제 같은 the plaintiff 경우에는 had given 원고가 이제 포기를 한 그 세 가지의 Beijing 항산화제 IP 중에 Court 포함이 되어 held that, 있었습니다. firstly, 그래서 베이징
조직 지식 The 상권 antioxidant used by the 법원은 첫 defendant 번째로 피고가 differed 사용한 from the 항산화제가 specified 원고가 in the 수정한 plaintiff 청구항 1에 amended 제한된 claim 항산화제와 1. 다르다라고 Secondly,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regarding the 둘째로 doctrine of equivalence, 이 since 균등론에 the 관련해서 antioxidant used by the defendant 이 was mentioned 피고가 사용한 only in the patent's 항산화제가 specification and 특허 not in the claims, 명세서에만 들어가 it 있고 had 청구항에는 been 들어가 dedicated 있지 않다라는 according to the 점을 doctrine 고려를 of 해서 dedication. 독트린 오브 This 데디케이션에 doctrine 적용을 served 받는다라고 as a 보았습니다. limitation on 이 the 독트린 doctrine 오브 of 데디케이션이라고 하는 equivalence, 것은 균등론에 meaning 대한 제한을 one 적용하는 cannot 부분이 evolve 있습니다. the doctrine of 그러니까 equivalence to reintroduce a deleted technical 삭제된 scheme 기술 back into the 스킴을 scope of 다시 protection. 보호 범위로 포함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The 있는 court determined 법리입니다. that there was no 그리고 이에 equivalent 따라서 이 infringement. 법원에서는 이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Beijing 속하지 않는다고 Court concluded 판결했습니다. that the generic drug did not fall within the scope 그래서 of the plaintiff patent.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The plaintiff 여기에 대해서 appealed to the 원고는 SPC, SPC에 which 항소를 ruled that 했습니다. based on the principle 그리고 of SPC는 estoppel, 금반원의 the 원칙에 plaintiff 따라서 had abandoned the 원고가 other three 이 다른 antioxidants 세 가지 during the 항산화제를 prior patent 포기했다고 invalidation 봤습니다. 이전에 procedure 있었던 and 특허 could not 무효 now 절차에서 claim 그러한 포기가 있었다고 equivalence 봤습니다. in this 그래서 이 Therefore, 건에서 the 균등 관계를 SPC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upheld 그래서 first SPC에서는 instance 1심 judgment.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dditionally, the court criticized the defendant 그리고 for 법원에서는 failing to meet the 피고가 obligation of declaration and 이 notification 선언과 related 고지와 to 관련되어 있는 generic drugs.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As 했습니다. the time is running short, so I 시간이 regret 조금 that I cannot 제한적이다 continue 보니까 with more 좀 typical 더 cases. 케이스를 말씀드릴 To 수는 없을 것 conclude,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Chinese 결론으로 court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ighly emphasize 중국에서 balancing the 법원들이 interest of 굉장히 originator 여러 and 이제 generic drugs. 제네릭 의약품 Focusing 기업들 on 그리고 the 제약 substantive resolution of 특허권자들을 conflicts 보호하는 것을 within the 중시하고 있습니다. pharmaceutical 그래서 patent 여러 가지 linkage 이익을 균형 있게 system. 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And drawing 그래서 from 이러한 international 목적을 가지고 의약품 experience 특허 연계제도를 in 도입을 pharmaceutical 했습니다. patent 그래서 protection. 이를 통해서 We look 이런 forward to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sharing 특허를 insights,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fostering collaboration 협력, and 소통을 working 통해서 together with 그리고 countries 함께 worldwide 여러 국가들과 to 일을 enhance 함으로써 and advance the pharmaceutical patent linkage 제약 system. 특허 연계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푸 판사님께서 중국에 최근 도입된 의약품 연계 특허 분쟁 해결 시스템에 대해서 그 입법 내용과 사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UPC 헤디캡 판사님 순서입니다. 헤디캡 판사님께서는 먼저 특허권 침해로 인한 가처분 결정의 발령 요건에 관한 UPC 판결 사례와 진보성 판단의 새로운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UPC 판결 사례들에 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헤디캡 판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네, 감사합니다. personal remarks. 우선 First of all, yesterday I visited Seoul 제가 어제 and I was very impressed about 서울을 좀 둘러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또 모든 게 효율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베를린은 전혀 안 그런데요. 회의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게 1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제가 근데 저희의 패널 쪽에 판결 파리 사법부에서 래핑 디바이스 처음 15개월 동안 첫 번째 저지먼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좋은 기념일을 맞이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12개월 동안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라고 부르고, 그래서 아기에게 뭐 제약과 관련된 특허를 맡길 수 있냐는 얘기도 하지만은요, 아기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한 작업들을 뭐 다른 쪽과 비교가 안 될 쪽으로 아직 어리긴 하지만 앞으로 좋은 미래가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글은 거의 30장 이상의 슬라이드를 제가 제출을 했는데요. 8분에 다 말씀을 못 드릴 거는 압니다. 근데 UPC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 여태까지 판결한 것이 3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완전히 종료가 안 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스킵하는 것들이 있은 거 양해 부탁드리고, 또 이것이 제 모두 사견을 기준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제약과 관련된 특허와 관련해서는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저희 UPC에서 만드는 데는 조금 처음엔 주저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판단할 것인지, 또 UPC와 관련된 단일 특허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그 기준이 적용이 될 건지, 특공성과 관련된 것이 적용되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이 적용될지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데요. 이제 7분이 남았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제약 특허와 관련돼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질문들의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나노스트링과 관련된 것인데요. 테닉스 제노믹스와 관련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 샘플을 어떻게 디텍션하는 것 관련된 것인데 복잡하게 들죠. 예, 복잡합니다. 일단 그 항소법원으로 가고 항소법원에서 특정 확실성이 있어야지만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특허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확실성이 없다면은 개연성을 기준으로 해서 특허가 무효하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가 만족이 안 된 경우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일단 뭐 여러 가지 복잡해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수년 통상 기술자면은 이 분석 기술이라든지 발명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항소법원 입장에서는 특허 자체가 진보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결정을 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갈 텐데요. 제가 어떤 스탠다드가 법원이 어떤 걸 적용하는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진보성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요. 여기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연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노피와 엠진의 케이스인데요. 그 활성 물질인 에포쿠막과 관련된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약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서 진보성을 기준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노스트링과 관련된 케이스였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there's an early step is to assess each 진보성이 individual case 각각의 개별적인 and provide 케이스에 consideration for 있는지,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그리고 여러 가지 작용 효과들을 고려를 법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즉 신청인의 주관적인 아이디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체계적으로 What the 또 convention actually contributes to the prior art. 보면서 또 이러한 청구되는 발명이 실제적으로 선행 기술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았고요. 그래서 통상 기술자가 첨단의 기술을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재현할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하였습니다. Identified the following test. 그래서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일단 A realistic starting point. 실현적인 출발점을 그러니까는 잡았고요. 그 다음에는 청구된 수 제품과 선행 기술을 비교를 해서 통상 기술자가 청구되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봤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적용하는 데에서는 사법부에서는 Instead of identifying the closest prior art, 그 어떤 과제 해결 어프로치를 쓴다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스타팅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것은 seeking to 통상 develop a 기술자가 similar product 유사한 to the disclosed 제품을 with prior art, therefore had a similar underlying problem as 그 the claimed invention. 만들려고 했을 때 이 청구된 발명과 비슷한 과제를 보는지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그것을 스타팅 포인트로 잡았던 것입니다. To be identified, there can be several starting 그래서 points. 물론 여러 가지 다른 What 것들을 matters is 스타팅 that the CD 포인트로 concluded that using the starting 잡을 point 수 있었겠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통상 기술자가 that are arriving 뭐 antibodies as defined in the claims, 청구 안에 의미된 청구항들을 어떤 and the CD also considers 발명 the 관련된 스텝 relevant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진보성 없이 적용할 수를 보았고요. commercial interest, 그리고 target 또 treatment of hypercholesterol. 이 콜레스테롤과 약자와 관련되어서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술들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All the details here. 그래서 디테일들을 다 그대로 스킵하고요. The take-home point 그래서 is that two 요약을 steps are 하면 required for the 두 examination 가지 of the 스텝을 step. 통해서 진보성을 보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드린 현실적인 스타팅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The claims originator and 두 the prior art 번째는 are compared 청구와 to determine 관련된 whether it would be obvious to the skilled person 제품과 선행 기술을 비교를 해서 만일 통상 기술자가 이런 현실적인 선행 기술로 시작을 했을 때 비슷한 질문에 당면하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우선 첫 번째는 누가 이제 판사가 되는지 제약업체들이 많이 걱정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각 국가별 법원의 판사들이 UPC에서 판사로 판사가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UPC가 특화 친화적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특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저희는 법을 적용을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특허 중에 특허성 관련 원칙을 EPO의 기본 특허성과 관련된 원리를 그대로 준수하냐 관련돼서는 아직은 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신뢰를 갖고 UPC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의 조던 판사님 순서입니다. 조던 판사님께서는 미리 PPT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미국 특허법상 이네이블먼트 요건이 쟁점이 되었던 연방대법원의 암젠 vs 사노피 사례와 자명성 유형의 이중특허 사례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미국 의회의 최근 입법 동향에 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조던 판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I want to second everything that Judge Heideke has said about the 헤리케 conference. It's beautifully 판사님께서 말씀해 organized. 주신 거를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컨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미국은 대선 날인데요. 그래서 미국 밖에 있는 게 너무 기쁩니다. It's a little crazy back there right now. 거긴 지금 완전 엉망이에요. I'll speak about the U.S. perspective as was just 미국의 mentioned 관점에 on 대해서 some 좀 issues, 말씀을 but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let 텐데 me just say that in American football, 미국 when a 풋볼을 quarterback 생각을 sees 해보시면 something, 쿼터백이 developing on the field, 어떤 he'll 필드에서 do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sometimes what's 보면은 called calling an audible, which calling means an changing audible이라고 the 하는 걸 play. 합니다. So 그게 calling an 결국은 audible. 플레이스를 바꾸는 그런 일을, 그런 작전을 수행하곤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시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쿼터백의 전략을 저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마 자명성 유형의 그 이중 특허는 좀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등론 같은 경우에 그 앞서서 김기수 판사님께서 술을 많이 마시고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처럼 제가 이 이번인 자명성 타입의 이중 특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암젠 v 사노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미국의 의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법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마 이게 법안이 통과가 안 되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젠 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스클리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테크 특허 케이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동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과학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동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어려운 주제가 맞습니다. 바이오 특히 이 부분은요. 여기 계신 여러 가지 훌륭한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 부분에 있어서 뭐 학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냥 특허권을 좋아하는 제너럴리스트 판사이다 보니까 이런 파마 쪽, 그런 제약 쪽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이 과학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암젠 대 사노피 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바이올로직스, 그런 생물학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바이오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복잡한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았던 건입니다. 2023년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건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이 결국은 바이오 제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실시 관련 요건의 재진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많은 건들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을 한 번 더 반복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허가 프로세스, 기계, 제조물 또는 물질의 구성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 명세서는 그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전체 구성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한 판결이었습니다. 암젠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통적인 바이오파마 케이스를 저희가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치워크먼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BPCIA 법, 그러니까 생물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법에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이 특허 법률에 의해서 이제 판결이 난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BPCI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BPCI라고 하는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통해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소분자 제네릭 의약품에서 이제 받는 절차, 해치워크먼 법에 의해서 받는 절차와 비슷한 것을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when they were drafting the 판사분이 이제 헥스워크스만 법을 이제 드래프팅을 했을 때 이제 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이런 입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 부분에 있어서도 해소를 하고자 노력을 했었던 그런 법입니다.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해서 BPCIA가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것도 상당히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규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하자라면은 이게 완벽하게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가 생물학적 치료 제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저분자 제네릭 의약품이 전통적인 브랜드 그 의약품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이 관계가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릭 저분자 의약품은 원래 브랜드와 정확히 동일한 복제품일 수 있긴 합니다만은 바이오시밀러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복잡한 단백질이 완전히 복제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다르지만 그런 관계성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특허성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바이오시밀러 케이스가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적어도 해치왁스만 사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쉽게 예측이 가능한 문제는 사실 이제 신시 가능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암젠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암젠 산업피 건을 기억을 하신다면은 암젠이 일단은 소를 제기를 했고요. 이 산업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침해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LDL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는 항체에 대해서 특허를 획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침해를 했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델라웨어 지역 그 법원에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그 순회 법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델라웨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 관련된 건들을 계속해서 핸들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제 동료가 그래서 이 건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PCSK9번 단백질에 영향을 미치는 항체 집합에 대한 청구가 있었습니다. PCSK9번 같은 경우에는 LDL 수용체와 결합해서 이를 분해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몸이 혈액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유익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LDL 수용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서 얘기가 됐던 이 청구 같은 경우에는 암젠은 특정 아미노산 서열로 설명된 개별 항체에 대해서 보호를 요청한 게 아니라 이 특정한 아미노산 잔기에 결합하고 또 이 PCSK9이 LDL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는 전체 항체 집합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이 요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항체의 변형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수백만 가지의 이제 청구 범위에 부합하는 항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청구 범위를 제한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항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항체가 어떤 기능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것이 이제 단백질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청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암젠이 했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수백만 개 중에서 26개의 예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법원에서 봤을 때는 마치 100만 에이커에 대한 땅의 얘기를 하면서 26에이커에 대한 설명만 가지고서 청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명세서가 청구된 발명의 전체 범위를 실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더 많이 청구할수록 더 많이 실시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이 또 다른 케이스에도 적용이 됐는데요. 작년에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발셀타 대 제넨텍 케이스였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항체 관련 건인데요. 여기에서 보여졌던 그런 사실관계를 보면은 그 사실관계가 암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도 그리고 결국은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잠재적 항체 후보가 있는데 명세서에는 11개만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청구항이 실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순회 법원에서는 이 클레임된 이제 그 발명에 대한 완전한 실시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크리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암젠에게서는 어떤 시행착오의 정의에 해당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반 대중이 청구 범위에 해당 항체를 발명자가 처음 발견했을 당시와 비교해서 더 잘 만들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됨에도 이런 그렇게 되면 이제 발명자가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암젠건에 대해서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좀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하나는 특허 적격성 복구 법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이 되었던 그런 특허 적격 대상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판사들이 이 마요 콜라보레이티브 서비스 대 프로메테우스 케이스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바이오 제약과 관련되어 있는 케이스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건이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법안이 하나 있는데요. 프리베일 법안이라고 불리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PTAB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그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런 요건을 부과를 하는 방식에 대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안, 그리고 굉장히 많이 좀 극적인 그런 법안이라고 한다면은 리스토어 특허권 법안이라고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베이 대 머킨스테인 익스체인지 건의 판결을 결국은 이 법안이 무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판결 같은 경우는 유효한 특허 침해가 발견될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을 인정하는 연방순회 한소 법원의 판례를 폐지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잘 이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던 판사님,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영국의 미드 판사님의 순서입니다. 미드 판사님께서는 기재 요건 및 진보성 요건에 있어서 플로저빌리티 쟁점에 관한 영국 법상의 사례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미드 판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플로지빌리티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국의 법의 관점에서 또 EPO 유럽 특허청의 케이스로 판례 입장에서 그리고 영국의 법원이 어떻게 EPO의 그 케이스로를 따르려고 하는지, 그래서 기존의 어떤 원칙이나 법률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특허법의 개연성 플로지빌리티는 단순하게 제약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약 분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이쪽 전문가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 웰넌 램베트로와 제네릭스 2018년도에 저희 대법원까지 간 사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일본의 아마노 판사님께서 말씀한 케이스랑 비슷한 거라고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른 그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과 비슷한 이유로 비슷하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2차 의학 사용과 관련된 이미 알려진 프리가블리라는 약제가 신경제 통증 치료제로서 관련된 것입니다. 즉 재판에서는
특허상으로는 프로게블린이 신경통증에 효과가 있다고는 명시를 하였지만은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증거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뒷받침을 못해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그에 따라 또 대법원까지 핵심으로 봤던 것은 그에 따라 특허가 무효가 되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경우 영국 대법원에서는 EPO의 케이스로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그 당시 시점으로서는 에비니티로 플로지빌리티 테스트, 당연 개인성 관련된 테스트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EPO가 여러 수년 동안 이러한 결정하기 전에 판단 기준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에비니티오 플로지빌리티 테스트라는 것은 특허권자가 어떤 특정 작용 효과를 기준으로 하려면 이것은 프로그램이 이제 신경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기준점이 되겠죠. 그것을 기준으로 하려면 진보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충분성과 관련된 부분과 개연성과 관련된 부분, 충분성 관련된 부분가 있어서 어떤 증거를 제시를 해서 실제 이런 것이 달성이 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는 충족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동물 모델을 통한 실험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고 아니면 어떤 함축인 이론을 제시를 해서 뭔가 실험이 없더라도 증명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배경으로 대부분의 판시가 나왔다. 영국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유럽 특허청의 인라이지드 보드라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UPC가 아니라 유럽의 특허청이죠. 이것은 GT21과 관련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 위원회는 그 EPO에서 가장 큰 상소 법원으로서 몇 가지 사건만 심리하고 중요한 것만 다루고 있고, 그래서 무슨 하위 법인이 이쪽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유럽의 특허청장이 판단을 요청하기 때문에 심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GT21과 관련된 부분은 진보성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56 유럽 특허 협약 56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그러나 오비터 커멘트가 들어갔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83년 EPC 조항과 관련된 그 기재 요건 불충분, 특히 2차 용도 발명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재 불비 insufficient는 진보성과는 다르게 간주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판시에서 어떤 plausibility 개연성이라는 것은 별도의 유럽의 특허 협약을 인정하는 별도의 컨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대법원도 동일하게 워너 램버트 또 프로게블린 그러니까 사건에서 비슷하게 판결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EPO의 확대위원회에서는 진보성이라는 것이 어떤 공시와 관련된 테스트다. 특히 EPO가 볼 때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청구되는 기술적인 효과가 어떤 더 하위의 자명성과 관련돼서 연계해서 기준을 삼으려면 특허 신청서에 이것이 명기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출원서에 이것이 참이라는 근거가 없어도 된다. 즉
특허 신청권자가 이러한 효과가 존재한다고만 명기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2차 의학적 용도 박물관과 관련해서 이 오버트 분야의 커멘트에 대해서는 이 확대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피처나 청구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러니까 2차 용도와 관련된 것이죠. 그렇게 명기되면 명세서에서 이런 작동 효과가 있다는 것을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EPO의 그 G220와 관련된 케이스 로에 들어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전제적으로 EPO 케이스 로와 영국의 또 케이스 로는 특히 진보성 관련돼서는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음은 영국은 EPO의 이런 판례 기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네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영국의 법원은 통상적으로 EPO에서 결정된 케이스로를 따르고요. 특히 여기서 확대위원회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서는 영국에서는 어떤 전례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항소법원 입장에서는 그 자체 어떤 결정은 물론 구속력을 가지지만은 사후에 EPO 케이스가 다르게 판시가려면 또 다르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대법원은 자체 결정과는 다르게 할 수가 있다. 나중에 EPO 케이스로가 또 나온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대부분이 워너 램버트 프로갈멜리 케이스를 다시 보지 않는 이상은 이 결정이 현재로 구속력을 가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샌더스 스티브와 BMS 케이스에는 어떻게 이 판례를 적용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켈든 판사님께서도 말하는 픽사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항소법원은 단일 몰리큘이라는 청구 주장과 관련해서 일단 이것을 대법원의 그 워너 램버트의 판시였고 따라서 체인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워너 램버트가 일단 구속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고, 근데 EPO 케이스로를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픽사벤과 관련해서는 영국 항소법원에서는 EPO의 G221의 결정이 에비니티오 개연성과 비슷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중에 EPO의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였지만은 어쨌든 이거 초기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항소법원 입장에서는 특허가 무효가 의무로 주장이 됐지만 다른 유럽의 관할권에서는 또 다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도 핫한 또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픽사벤과 워너 램버트 간의 어떤 단일 컴파운드에 대해서 청구항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픽사벤 케이스에서는 항소법원에서 소송 당사자가 이 케이스 자체가 동일하게 판단될 거라고 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G221의 결정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소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당사자가 이 케이스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합의된 것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국의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을 놀라게 하였는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영국이 자체 결정을 한 것이고 대부분의 어떤 것을 더 어필할지를 적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우에는 영국 대법원 입장에서는 너무 그 대법원이 법을 일반적으로 다시 심리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영국의 대법원이 G221을 리뷰하게 된다면 아마 분명히
그걸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만이 법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2차적인 어떤 투기적인 청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러한 투기적인 2차적 청구라는 것은 그냥 이게 참으로만 주장을 하면서 그냥 클레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G21의 결정을 고려를 할 때 이러한 투기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기재 불충분과 관련된 부분을 G21의 판결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오픈 퀘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이런 관련된 기조 요건 기준으로 봤을 때 청구항의 명기가 될지 안 될지보다는 또 명세서울 기준으로 특허성을 규정할지 아니면 청구항을 기준 볼지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영국에 더 많은 케이스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 영국 특허청이나 유럽 특허청들도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지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드 판사님,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1세션의 1부의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지영 판사님의 순서입니다. 이지영 판사님께서는 의학 발명과 관련된 실시 가능 요건과 진보성 판단이 쟁점이 된 한국의 사례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이지영 판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지영 판사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몇 가지 사건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CV에 나와 있다시피 저는 이제 법학을 공부하기 전에 약학을 공부했었고요. 약 33년 전에 이제 약학을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인류를 구원할 약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그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그러니까 지금 이메티닙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약물을 개발하는데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사가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매일 제약 특허들을 죽이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 우리가 민사 형사를 하는 판사님들이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내가 망치는 게 아닐까라고 늘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 특허를 하는 판사님들이야말로 내가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약을 함부로 죽이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굉장히 심오하고도 깊은 고민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같은 고민을 공유하는 사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의 그 의학 용도 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실시 가능 요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학 발명의 경우에는 양리 기전이 명확히 양리 기전이 중요한데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양리 데이터 등이 나타난 실험률을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명세서의 양리 데이터를 이후에 보충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소 엄격하게 본다라는 평가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양리 데이터 등이 나타난 실험률을 대신할 수 있는 기재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할 때 어떤 정량적인 기재라든지 아니면 실험적이나 임상적으로 투여했던 정성 분석한 그런 결과들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영국이나 유럽의 플라우저빌리티처럼 그거 시험 결과 외에 단순히 선행 문헌에 나타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실시 가능 요건을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그 사례가 드러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아빌리파이 케이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용도는 그 당극성 우울증인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리 기전이 밝혀졌다라고 보더라도 이것을 2차 용도인 그 양극성 장애로 인한 우울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사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법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양리 기전이 확실한지, 두 번째 양리 기전이 없다면 그 양리 데이터가 있는지, 혹은 뭐 데이터가 없다면 이를 대신할 만한 구체적인 기재가 있는지를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한 번 더 따져봤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극성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로 인한 우울증은 일단 질병 자체가 다르고 진단 방법이나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설령 단극성 우울증에 대한 양리 기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양극성 장애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리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라고 봤고, 그럼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서 그럼 양리 데이터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이 명세서에 그런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양리 데이터가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양리 데이터를 대신할 만한 또 구체적인 기재가 있는지를 봤더니 이 역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해서 특허를 무효로 봤던 사안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의학 용도 발명에 대해서 다른 발명에 비해서 조금 더 좀 명세서 판단 기준을 좀 높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술적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진보성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성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제 한국 대법원이 여러 차례 판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밑에 제가 인용을 해뒀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결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기술을 통해서 쉽게 구성을 해서 효과까지도 예측이 가능한지를 보고 진보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진보성 판단 기준 아마 나라별로 큰 차이는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 케이스를 간략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마티닙 케이스입니다.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라고 해서 그 세포 발암 기전에 작용하는 그 리셉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셉터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약물인데요. 글리백이라고 백혈병 치료제로 굉장히 잘 알려진 약물입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용도가 이렇게 글리백이고요. 이렇게 가야 되나? 네. 그리고 그렇고요. 이거 이제 두 번째 용도로 지스트라고 하는 위장관계 질환,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요거 치료제로 특허 등록이 됐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특허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특허법원에서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봤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그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 글리백이 C킷이라는 그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이게 이제 선행 기술에 나와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이 C킷이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잘못되면 고장이 나면 지스트를 일으킨다라는 게 또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의 기술자가 봤을 때 글리백이 C킷 어브노멀과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이 잘못 그러니까 이상 비정상적인 C킷이 지스트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약간 3단 논법처럼 이렇게 붙여보면은 충분히 글리백이 지스트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가능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쉬울 것이다라고 봐서 이건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봤던 사안입니다. 근데 반면 조금 복잡한 또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프레가발린 사안인데 앞서 일본의 판사님과 그 영국 판사님은 이게 프레가발린의 2차 용도와 관련해서 그 명세서 기재 요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이제 진보성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진보성이 인정되어서 특허가 유효하다고 봤던 사안입니다. 이 판결을 읽어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도 역시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프레가발린이라는 게 이제 특허 발명이고요. 선행 발명으로는 이 프레가발린의 이성질 라세미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라세미체라는 것은 이게 거울상의 그 화학계 구조식은 똑같은데 그 구조의 모양이 거울을 본다고 해서 이렇게 생겼던 건데요. 이게 두 개가 딱 결합이 된 거를 라세메이트라고 하고 이게 이 중에서 하나를 S형 이성질세 아이소모 또 다른 하나를 또 P형이었나 아이소모라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선행 발명은 이게 딱 붙어 있는 형태이고 특허 발명은 이 중에서 하나가 떨어진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구조는 비슷한데 근데 이제 선행 발명에서 뭐가 알려져 있냐면 선행 기술로 저희 가바라고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게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라고 저게 이제 뇌 안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 항경련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마비되고 움직이 떨리는 것들이 이제 진정이 되는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효과고요. 두 번째로는 통증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바가 올라가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걸 알려져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원고가 주장하는 거죠. 이 프레가발린이라는 것은 이 라세메이트가 이 가바를 올려가지고 이 가바가 올라가면은 항경련 작용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선행 발명이고, 두 번째 선행 발명은 가바가 올라가면은 통증을 억제시켜준다. 그러면 이 라세메이트가 가바를 올려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 가바가 통증을 억제시켜줘. 이거 두 개 결합하면은 다 그냥 프레가발린이 통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스트 사건을 생각하시면 3단 노법으로 가면 이게 다 구성이 되지 않냐라고 주장했던 거죠. 근데 이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첫 번째 이 라세메이트가 가바를 올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선행 문헌들을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바를 올리기 위해서는 GAD라고 하는 효소, 엔자임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건데, 세포에서 이걸 한번 실험해봤더니 가바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걸 쥐에 한번 해봤더니 또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나왔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라세메이트가 가바를 올리는지에조차도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라세메이트에서 항경련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가바 때문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3단 그 구조에서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게 가바 때문에 통증을 억제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 가바의 활성하고 통증하고는 관계가 있지만 가바가 프레가발린과는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조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식사 시간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튼 이 경우에는 3단 노법 적용 안 된다라고 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두 가지 판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선택 발명에 대해서는 이걸 쉽게 조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좋으냐를 따져볼 때 쉽게 조합하는지 문제, 그걸 구성의 곤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성의 곤란성을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택 발명이라는 것은 큰 화학물 중에서 특정한 그 구조를 가진 것을 이렇게 골라낸다, 셀렉션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르는 건 뭐가 어렵냐, 이거는 구성은 어렵지 않고 다만 효과가 더 좋으냐 아니냐만 가지고 진보성을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픽사반이라고 엘리키스라고 알려진 아픽사반 사안에서 비로소 이걸 만드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의 작용 기전은 다음과 같고요. 보시게 되면 이게 선행 기술에서 이 아픽사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기 보면 A, B, D, G, G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각종 결합하는 부위에 굉장히 많은 화합물의 구성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컴비네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수백만 가지도 컴비네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통상 기술자가 이걸 하루에 한 개씩 컴비네이션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백만 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컴퓨터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만들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원은 선택 발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효과만 보면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이 얼마나 편한지, 그러니까 트라이얼 에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이제 봐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같은 법리가 이제 적용된 것이 결정형 사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설탕을 끓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뜨거운 물에 설탕을 끓여서 이걸 갑자기 온도를 확 낮춰버리면 이 고체였던 설탕이 녹았다가 다시 또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그 고체 중에서 특정한 어떤 어떤 구조를 가진 물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형 발명의 핵심인데, 그동안은 그렇게 하는 과정 누가 못하느냐, 이거는 너무나 흔한 과정이다라고 해서 구성의 곤란성 보지 대처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이 타일로신 사건에 이르러서는 우리 대법원이 결정형 발명이라도 이게 쉽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해서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판결의 주요 내용들은 제가 뒤에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 아마 한국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패널들께서는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판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3세션의 일부 발표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2부는 Q&A 시간입니다. 한 명의 패널에 대해서 나머지 5명의 패널분들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행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패널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패널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PPT로 슬라이드로 뒤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각 패널들께서는 미리 준비된 질문들에 대해서 5분 동안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시간이 남는다면 플로어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본 아마노 판사님, 미리 질문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종합적인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Okay. Just quickly. 네, From the question, 일단 받은 question 질문들과 from 관련해선 China, I already 중국의 explained that, 질문과 관련해서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모노폼과 관련된 스크리닝은 일상적인 프로세스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제나 이런 것을 진보성으로 고려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어떤 작용 효과가 있어야지만 진보성 인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UPC에서 다음 나온 질문은 그러니까 그 특허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일본의 제약업체에서는 패키지의 설명서라든지 제품에 관련된 보건부가 만든 모노그래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가 돼서 지시사항들을 피고가 준수하지 않고 다르게 사용한다. 그러면 침해로 간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특히 실시 가능 요건과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여기에는 변경사항은 없습니다만 어떤 특허 보건과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특허 고등법원에서는 어떤 특허 침해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밟으면서 어떤 범위까지 의사가 책임을 져야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충분히 특허 침해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사가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요. 영국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물질들이 어떤 자명성과 신고성에 대해서 검토를 통과를 했다면 그 화학 물질은 그 자체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특허청에서는 신청자가 어떤 진보성과 관련된 내용을 이미 청구되는 제품이 자명성 가지고 신고성 가지고 있다면 청구할 필요는 없지만은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심사관이 일단 신규성이나 자명성과 관련되어서 물질에 대해서 그 첫 번째로 판단을 하고요. 한국과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2차적인 발명품과 관련돼서는 일본에서는 의료 사용과 관련된 하나의 실시 예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요. 그 램버트 케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서포트 리퀘어먼트와 또 실시 가능 요건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한
실시예를 줘서 충분히 통상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자가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됐는데 솔직히 이러한 어떤 실무에 대해서 어떤 크리티시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아마노 판사님,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중국의 푸 판사님, 예, 5분 시간 내에 푸 판사님께 예, 드린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The first 알겠습니다. question is 일단 첫 from 번째 Japan. 질문은 일본에서 This 주셨는데요. question is 이 for my second case. 질문은 제 두 번째 케이스와 regarding 관련되어 a 있는 fast 질문이었습니다. channel 이 current, 패스트 there's 트랙 no relevant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expediting 현재 processing procedure in 어떤 China. 이 If 법원의 the 결정을 신속하게 patent's 할 수 있는 그런 validity 그 절차가 있지는 is later 않습니다. upheld, 이 the 특허에 patent 대한 holder can still file 유효성이 a lawsuit 이후에 유지가 and 되게 get 되면은 protected 특허권자가 accordingly. 여전히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And the 이 갭이 second 여전히 이에 question is 따라서 from 이제 보호가 됩니다. UPC. 그 두 번째 질문은 UPC에서 해주셨는데요. I indeed cannot predict whether 저는 an anti-sue injunction will be 이 issued 제소금지 in the field 명령이 of SEP. SEP 분야에서 as it 사실은 제기가 될 것인지에 depends 대해서 on 제가 the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specific 생각됩니다. circumstance of Chinese SEP law 같은 and its 경우에는 judicial 중국의 특정한 practice. 이제 법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제 이 And next 사법적인 question is 실무와 from 연결이 되어 있기 USA.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또 질문을 이제 세 번째로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yes, 답변을 as you 드리자면은 네 mentioned,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chemical 싶습니다. 네 compounds 말씀을 하신 cannot 것처럼 이 obtain 화학적인 utility, 화학품 model patent rights. 이 실용 but 신안으로 equipment 보호가 될 used in 수가 the 있습니다. manufacture 하지만 or processing 제조에서 of pharmaceuticals 활용된 can 그런 be protected as a 그 utility 기기 같은 model 경우에는 patent. 실용 신안의 모델로 And 보호를 next 받을 수가 question is 있습니다. from UK. 그리고 두 번째 If a 질문, pharmaceutical 다음 질문은 is 영국입니다. valid and 이 infringed 의약 upon, 발명 특허가 the court 유효하고 should 특허권이 analyze 침해된 것으로 whether 판결이 the 나면은 plaintiff claims 법원에서는 can be supported 이 그 for method 청구가 patents 서포트가 될 수 or 있는지를 product 확인을 patents 해봐야 in the 됩니다. field of 이 pharmaceutical, 제약 the 부분에 content 있어서의 of the 특허 injunction may 같은 vary 경우에는 as they 이 protect different 금지 types of technical 명령을 solutions. 발령하는 요건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이제 And the last 요건들을 question is 고려를 from 합니다. 그리고 Korea. 마지막 질문은 한국에서 주셨는데요. Before this amendment to the patent law in 이 2020, 2020년에 중국 China 특허법이 개정이 되기 already had 전에는 patent 전에도 validity 중국에 여전히 confirmation 이 lawsuit in 특허 patent 유효성과 관련되어 litigation. 있는 소송들이 This pharmaceutical 있었습니다. patent linkage 지금 새롭게 litigation 이제 도입이 된 introduced 게 이제 연계 confirmation 제도인데요. lawsuit 이것이 into 이런 the 확인 specific 소송에 field of pharmaceuticals. 대해서 Thank you. 좀 더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예, 있도록 도움을 판사님, 주는 예, 방향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UPC의 헤디캡 판사님 5분의 시간 내에 미리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I read in my travel guide that 예, Korea is famous for very good new 한국은 glasses. I should take the advice and bought new glasses. Because now I cannot 안경을 really 잘 read 만든다고 questions, 들었습니다. but I can guess the 그래서 questions. I 한국에서 remember them 안경을 also 사갈까 for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Thank you for the 앞에 helpful. 화면이. Okay. So I think some of the questions 네, focused on the problem solution 질문들은 approach. 문제 And as I 해결 said in my 접근법 presentation, PCA에 대해서도 말씀을 I can 질문 give 주셨는데 a 아직 very brief 제가 발표도 말씀드렸듯이 overview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결정은 안 British approach 됐습니다. and the German approach. 그래서 Problem 뭐 solution approach 문제 해결법과 독일적인 접근법이 identifies 있을 수 state of the 있는데 art of the 문제 해결 invention, 접근에서는 looks at the document 어떤 which is closer to the invention. 그 발명과 비슷한 And the German 다큐멘터리를 approach defines the 보는 problem in a 거 more open 독일에서는 way. 조금 더 오픈한 It does not 방법으로 determine the 접근을 validity of 합니다. invention. The 그러니까 approach determines the technical problem. 어떤 It does not 기술적인 need to compare it with the 문제를 보고 solution. So the 그리고 starting point is 그것의 해결 different. 방법과 What are 비교하기 the 때문에 differences? 시작하는 출발점, But 스타팅 they are 포인트가 not so 다릅니다. big as one might 그러니까 think, 일단 because the German law requires for 독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the state of the art 어떤 next to the 참 TPO 진보성이 patent approach,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요. promptings. 그래서 그거 Both of 외에도 the 다른 differences then
고려된 점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후적으로 어떤 첨단성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 있고, 또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독일적인 방법이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기술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는 더 협의된 의미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본다면은 빨리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독일 접근 방법에서는 발명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모른지도 생각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UPC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접근 방법이 UPC하고 독일이나 다른 데가 어떻게 다를지는 더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아직 오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저희는 어떤 사례 두세 개밖에 없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함부르크 사법부의 클랍쇼 판사님께서 화학공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화학 특허도 우리가 다룰 수 있다고 좀 홍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의학 분야, 제약 분야에서 특허를 다룬 경우가 저희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정리도 필요하고 더 많은 케이스들을 다룰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I think Judge Lee's decision, our question already answered this because for the drop solution approach and 예, 좀 다 답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문제 해결 접근법에 대해 또 다른 질문이 있었고요. 네, 지금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헤디케 판사님,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미국의 조던 판사님 차례입니다. 조던 판사님,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노 판사님의 이제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스토어 특허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서 금지 명령의 요건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반대를 사실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금지 명령을 받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사실 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조금 그 약어를 만드는 걸 좀 의미가 있게 만드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거 리스토어 특허법 법안도 이 알파벳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베이 사건 판결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법안이고요. 이게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어렵지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것은 양당의 서포트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지금 특허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안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법안이다 보니까 제가 좀 상당히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선이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뭐 어떤 쪽에서 밀고 있는 이슈는 아니어가지고요. 양당의 전제가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미국 대선 결과가 이 영향에 얼마나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영향이 크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걸 나누는 분기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과도 비슷할 것 같은데 기술 분야의 이익, 그러니까 그리고 제약 분야의 이익 간의 어떤
선이 그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특허를 보호를 받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크고 이 정치에서 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하는 문제와는 크게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대선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과거를 살펴보면은 민주당에서 좀 더 어떤 이런 제약 업계에 대해서 그리고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제재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당들의 그런 포지션 또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 금지 명령이 여전히 거절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리스토어 특허법 법안이 있더라도 금지 명령 부대 수단이 거부되는 그런 게 어떤 경우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베이 건이 있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공공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그런 특허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에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당시 같은 경우에는 블랙베리 이제 모바일 폰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 특허가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비슷한 것이 아마 다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의 이지영 판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부분 있었는데 굉장히 상세한 질문이고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항체와 관련되어 있는 예외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이 PTO에서는 넓은 지너스 클레임을 기능 클레임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봤을 때 이제 항체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해라라는 식으로 진행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 순회법원에서 이러한 실시가능 요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타이트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릴리 케이스 그리고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의 릴리 케이스 그리고 젠슨 대 에비 케이스 2014년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헌으로 적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했었어요. 실시가능 요건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암젠 사노피 견에서 사실은 이런 실시가능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타이트한 방식으로 조금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그런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항체 예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당장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있다면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패널 분들과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식으로 여기서 맞는 균형을 맞출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게시를 실시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굉장히 많은 전망이 있는 그런 분야를 이제 숨막히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 간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든 판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영국의 미드 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 판사님과 이 판사님께서 서로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요. 후 박사님께서는 영국과 EPO 판례가 어떻게 다르고 밸런스를 어떻게 찾는지 질문 주셨고 이 판사님께서는 G221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제 발표에서 이미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무엇보다도 EPO 판례를 결순대로 갈순대로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영국의 판례를
뭐 항소법원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대법원이 특히 바꿔야 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저는 1심 판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높은 분들이 결정한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영국과 또 EPO의 다른 점이라면 프로그램 솔루션 어프로치를 우리가 적용하지 않다는 게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이지 않지만은 결과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과 또 문제 해결 방법 간의 어떤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EPO에서는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 실용적이고 또 저체상의 이유 때문에 채택을 한다고 할 수가 있고 EPO와 또 영국의 고등법원 모두 다 궁극적인 법과 관련된 입증은 EPC의 그 86조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EPO 간의 서로 다른 점은 뭐 독일이라든지 또 EPC와 EPO는 어떻게 보면 그 외부에서 보기에 더 다른 거지 내용적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영국에서도 만일 장기적으로 EPO하고 다른 길을 간다면 되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은 물론 맥락은 다르고 뭐 외부적으로 다르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비슷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이데케 판사님께서는 그 UPC의 와 관련돼서 10X 제노믹스와 관련돼서 영국 법원이 그 PI를 그간은 가처분 내린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적용한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preponderance of evidence 테스트를 정하는지를 보았는데요. 영국에서는 이러한 그 preponderance of probability 테스트, 그 단순한 우월한 개연성 가처분과 관련돼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요. 최종 재판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 증빙의 책임에 대해서 burden of proof을 기준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가 충분한 케이스가 있는지를 보고 또 반대쪽에서 항본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럼 그 다음에 정의의 밸런스 기준으로 가처분의 명령을 발동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설명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법원 쪽에서 내가 만일에 여기에 인적션을 줬는데 가처분을 줬는데 만일 재판하다가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피고가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처분을 거부를 했는데 재판을 봤을 때 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의 이름을 위해서 특허권자에게 어떤 시정 조치가 가능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버든 오브 프루프 누가 증명하기보다는 양쪽에서 충분히 알기가 할 수 있는 케이스를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사분께서 미국에서는 그 특허와 관련돼서 독점 금지 소송이나 뭐 이런 거 연계가 되는데 영국도 비슷하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유럽의 법제도 하에서도 유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약 회사가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뭐 특허청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시를 한다든지 특허권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제네릭스 발행을 좀 딜레이 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수백만 유로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프라이빗 클레임이 아니라 반독점 조사로 경쟁 당국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브렉시트 다음에 저희의 경쟁 당국 쪽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뭐 민사적으로도 다룰 수가 있지만은 성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고요. 대부분 독점 금지로 나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들 판사님,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지영 고 판사님, 예.
일본 판사님 질문에 대해서는 Yes, to the 구성의 question from 곤란성만으로 Japan, 진보성을 판단한 will 결정형 사례는 the 없습니다. inventive 그래서 step 타일로시 only 판결 judged by 이후에 the 선고되었던 difficulty in composition? We don't have such a case. 미라베그론 알파형 Well, the 결정의 Mirabeg 진보성에 Alpha 대해서도 구성의 Thorne 곤란성뿐만 아니라 decision, even in 현저한 those 효과 cases, I mean, we 여부까지도 also 함께 looked at the effect 판단했다는 점을 alongside the 말씀드리겠습니다. difficulty of composition. 중국 There 판사님 is no such 질문에 a 대한 case. 답변으로는 And 이제 to 청구범이라는 the Chinese judge's question, 청구범위에 맞는 데이터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check 결국 the data, whether 당사자들의 it 주장과 is in line 당사자들이 with 제출한 the 증거에 claim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scope, 없는 것 and that 같습니다. can only be 일반 judged based 당사자가 on 낸 the 증거에 의한 evidence and the 청구범위를 claims 인정할 that 수 are made by 없다라고 the 한다면 그 parties. 주장하는 당사 반대쪽에서 The 합당한 opposing 반증을 party 제출을 하면 되는 것 will 같습니다. need 뭐 to 관련해서 present the opposing 당사자의 evidence if it 주장과 does have one, 증명만으로 and 부족할 경우에는 if the 민사소송법과 evidence and the 특허법 arguments 규정을 are 하는 insufficient, 전문가 증인 then 제도나 the expert 감정 검증을 witness 통해서도 확인이 system or the 가능합니다. evaluation or the 특허 사건에서 valuation 직접 system can be also 재판부에서 used 검증을 alongside 통해서 the 이것이 효과가 data that is 있는지 그 presented 권리범위에 in the 속하는지를 patent. 판단했던 사례도 And there 있다고 were 저는 such cases where we 들었었습니다. also looked at 그런 the expert 방법으로 witnesses' 판단이 opinions and 가능하다는 so 것이고 forth. 또 So those are 제출된 the additional 데이터의 factors that we can 신뢰성에 think 대해서도 about. 뭐 And 같은 when it comes 방식으로 to the 확인이 가능한 것 credibility of the 같습니다. data that is 데이터가 submitted, I 조작이 mean, we can also 되거나 check 뭐 it from that 위조 sort of 변조된 a 사례는 사실은 perspective, 거의 없었던 and 것 the 같습니다. data being 제출된 증거 manipulated 자체는 and forged. I mean, we 거짓이 did not have 없으나 much of 그 such cases. I mean, 증거가 these 주장과 data submitted are 합당하느냐의 true, 문제가 남기 but 때문에 I mean, whether they're 결국은 reasonable, 자유심증으로 판단할 and in line 사안이라고 with the argument or the patent UPC claims 질문에 is 대해서는 more of 이게 an issue. 한국에서는 And 뭐 the 매니페스토 question from the 어레인지먼트라고 불리는 UPC, 법리는 I 없긴 mean, we do not have the 합니다만 manifest 2차 arrangement 용도, principle in 2차 Korea. 용도에 대한 But when 권리범위 it comes 파악은 to the 굉장히 second 중요한 medical 문제라서요. use 그래서 cases, I 한국에서도 mean, the 이와 definition 관련된 is very important. 프레가발린 So 침해 when it comes to 사건이 the 있긴 합니다. 그래서 pregabalin 이게 이제 infringement 잘 case, 아시다시피 풀 in 라벨과 Korea, 스키니 라벨의 as you know, there's 문제입니다. the full label 발음으로 versus skinny 라벨이지만 label 뭐 번역하실 때 case. 레이블이라고 I 하시면 mean,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용도 특허에 대해서 2차 특허는 유효한 것이고 1차는 특허 효력이 없다고 하면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1차 특허에 대해 그러니까 특허 효력이 없는 1차 용도에 대해서만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하고 또 약병에도 그리고 인디케이션에도 그 1차 용도에 대한 것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 어떤 스키니 라벨을 활용을 해서 권리 범위를 확정을 하면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실제로 뭐 풀라벨을 쓴 경우에는 침해를 인정했고 스키니 라벨을 쓴 경우에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그 프레가발린 사례가 있긴 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스키니 라벨을 쓰고 의약품 품목 허가도 스키니 그 특허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이것을 제2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이 제약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일단 한국은 처방이 성분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상품명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성분을 다른 용도에 쓰는 경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품목 허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허가된 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나라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그걸 뭐 어려운 말로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다라는 건데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임의로 용도를 전용을 하는 경우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 판사님 질문에 의하면 일단 뭐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은 저희도 다보스 판결을 통해서 부정했습니다. 다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에 대해서는 사실 그 사법 프라이빗 섹터 쪽에서는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의학 2차 용도를 찾을 때 예전 같으면 직접 세포 실험, 동물 실험을 했던 것을 지금 인실리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렇게 도킹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 제2 용도를 찾아내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출원을 할 때 그런 명세서 기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실시간의 요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용했던 디바이스도 다 게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여튼 뭐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학 발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뭐 사업이 진행된 건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허청에서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몇 년 안에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판사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마티닙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스트 사건에서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즉 발명의 치료 효과를 선행 발명들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면은 이게 임상 시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진보성 부정된다라고 해서 어떤 그 임상 시험의 그 성공 가능성 정도와 진보성 판단에서의 성공 가능성 정도를 다르게 봤고 진보성 판단의 그 어떤 허들을 조금 더 낮게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 판사님, 예, Thank you very 감사합니다. much. 예, 이로써 Now with 저희 that, 세션에서 준비한 the 공식적인 official 발표와 presentations 답변 and 순서를 Q&A 마쳤습니다. session of 예, as we 패널분들께 prepared, 감사드립니다. so this 저희도 session 조금 힘이 has 빠지고 come 이제 to 저녁 먹을 the 시간이 end. 돼서 Thank you, 다들 panelists. 피곤하신 것 I think 같은데 박수 everybody 한번 must be 부탁드리겠습니다. tired as we are reaching the end of the day. So let's applaud the panelists for 예, their 그러면 혹시 뭐 efforts.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Now, 저희가 늦게 15분 정도 늦게 we 시작을 started 했기 off 때문에 15 저희가 예상 minutes 시간보다 later 조금 than 늦었고 scheduled. 지금 So 거의 we are finishing 약간밖에 안 later, 돼서 more slightly 늦었습니다. 어쨌든 behind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schedule. 혹시 플로어에서 But still, from 오늘 the floor, 그 각국에서 오신 패널분들에 대해 발표 If- 내용에 대해서 예,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질문을 예, 한두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쪽에 마이크를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혹시 없나요? 플로어 질문을 한 판사님 그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Thank you for the enlightening 네, speeches. 아주 좋은 발표 I'm sorry. 감사드립니다. I know that everybody is 네, tired, 죄송합니다. but I 모두 was 다 so 좀 desperate to ask 지치셨겠지만 this 저는 꼭 이 question. 질문을 I want to 드리고 pose a question 싶었습니다. to Honorable 저는 Judge Jordan 조던 on 판사님께 Amgen versus 질문을 Sanofi 드리겠습니다. case. Actually, I've read the case. 제가 이 케이스가 이제 발간되고 나서 바로 읽어봤어요. 제가 이제 그 특허법원 동료들이랑 같이 읽어봤어요. 굉장히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티클들 그리고 코멘트들 봤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이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든지 뭐 이제 양날의 포지타로 지금 뭐 혁신을 죽이고 있다. 그리고 이 출원 과정에서의 서의 포지타의 이제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패턴트, 그러니까 특허가 무효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토어 특허 보건법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 양당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그리고 판사들 간에는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이 결정과 관련해서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비즈니스에서 좀 뭔가 다른 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AI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암젠 대 사노피 건 같은 경우에 AI 시대에 아주 중요한 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AI 시대 그리고 생성형 AI가 있는 시대에는 사실은 가짜 발명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시 가능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어떤 특허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헌상에 있는 특허와 실제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그리고 다른 패널 분들께서도 좀 더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청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판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And some of the controversy was of the 그 sort you just 논쟁의 mentioned, 일부 which 같은 is 경우에는 people saying, 말씀하신 "Oh, look, 그것과 you've made it 같았습니다. impossible for us 결국 to 우리가 incent innovation 혁신을 저해하는 in 결과가 this, 되지 in the 않겠냐. biologic 이 space, 바이올로직 because, 쪽에서 상당히 혁신이 nobody can 죽을 really 것이다. talk about the 왜냐하면 structure adequately in the way they 이 can when you're talking about 구조에 small 대해서 molecule 얘기를 할 drugs. 때 It just 소분자 doesn't match up. 구조와 so you 대해서 얘기를 create, 하는 in 것만큼 fact,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there's a 그렇다. 뭐 이런 well-known 식으로 그만큼 될 수는 professor at 없다라는 Stanford 식으로 named 얘기를 Mark 하면서 Lemley, and he and another fellow wrote 스탠포드의 an article last year, I think it was, 교수님이 called 마크 렘리라는 분이 있는데 작년에 어떤 아티클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항체 특허의 패러독스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티클에서 법원이 전통적으로 실시가능 요건을 적용했던 것이 이 영역에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실무가들이 그런 반론을 제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구조와 기능이 완전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더 큰 청구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혁신을 죽이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스티스 그러니까 스켈리아 판사님 편에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케이스마다 보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이 구조의 작은 변화로 기능에선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영역을 커버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떤 개발이 많이 저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암젠 대 서너피 케이스에서 나온 것을 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양쪽 모두에 대해서 여러 제약 회사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비, 뭐 머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그리고 머크, 그리고 일라이 릴리, 그리고 제넨텍, 아스트로제네카 등등 이들이 모두 서너피 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들이 다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자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래도 시간이 없지만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참석하신 뭐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노 판사님부터. Okay. 네. I'm glad to hear today. 이제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10주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젊은 판사였을 때는 IP 전문으로 하는 판사 되는 거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미국에 갔고 2011년에 연방 순회 법원에 가서 그때 법원장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레이다 판사님의 사무실에서 몇 주 동안 같이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레이다 전 판사님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이 이런 그 DO에 관련돼서는 레이더 판사님 답변하고 조금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아주 잘 회의 준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포 판사님. 클로징 리마크스. It's my honor to be here. 오늘 이렇게 자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중국 법원들이 제약 부분에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텍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세션을 통해서 굉장히 사법 체계에서의 많은 경험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판사님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았죠. 이를 통해서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좀 더 많은 개선을 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UPC의 헤디캡 판사님,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특허법을 대학교에서 매년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학교에서 특허법은 뭔가 이상하고 그리고 뭐 또 아주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혁신을 우리가 보호하고 미래를 보장하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더 보호하고 기술을 더 진보시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퍼런스 통해서 이런 중요한 제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또 덕분에 아주 좋은 발표 들을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미국의 조든 판사님,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I had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this conference. 이 컨퍼런스에 20년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원격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너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실제로 만나니까 더 좋으시네요. 물론 화상으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만나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먹는 것도 너무 맛있고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내일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국의 미드 판사님, 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패널리스트분들께서 이번 회의가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조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신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두 개의 세션에서는 정말 사전에 아주 꼼꼼하게 자료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미리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도 또 자극을 준 질문들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컨퍼런스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 덕분에 UPC나 유럽이나 미국의 판사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기회는 있지만 이번이 처음에 이렇게 극동 지역, 한국, 중국, 또 일본의 판사를 만날 처음 기회가 되었고요. 그게 아주 소중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최 측에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정 판사님. 예, 어려운 주제 함께 해주셔서 마더레이터를 비롯해서 판사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주제 자리 뜨지 않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함께 해주신 변호사님들, 판사님들 모두 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끝났으니까 이제 Let's all enjoy tonight. 이제 오늘을 저녁을 즐기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의 잘 살고 생명을 잘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료 및 생명공학 특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멋진 저녁을 맛있게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멋진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신 연사분들과 우성혁 고법 판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